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가 끝났고요. 소설 볼 텐데요. 이제 오늘 그 소설의 이해라고 해서 소설의 일단 거기 어떤 건지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이따 보시면 28쪽에 소설 정의가 나와 있는데 소설의 정의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발휘하여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다 했는데, 자, 어디에다 밑줄을 하시냐면 여기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 여기다가 밑줄 28쪽. 네요. 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허구적인 이야기다 했는데, 혹시 허구적인 이의 뜻을 알고 있나요? 허구적. 여기 바로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게 허구적인 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소설의 특징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하면 그냥 허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과 허구성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작가가 밑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산문성인데, 자, 줄글 형태. 줄글 형태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가 없다? 행과 연이 없다. 그죠? 우리 행과 연이 있는 글을 뭐라고 했었지? 시. 시는 무슨 글이었어, 얘들아? 그렇지, 운문이었지. 운문의 반대가 산문이었죠. 그래서 산문성은 줄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줄글 형태로 자유롭게 풀어 쓴 산문문학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설의 특성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실, 아무리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가 꾸며 쓴다고.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흉내내어서 변형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얘들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소설에서 가끔 쓰잖아. 그건 무슨 소설이지 따로? SF 소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또 하나 있잖아. 세 글자 무슨 소설? 판타지 소설. 그런 앞에 이야기 SF나 판타지라는 단어가 앞에 붙죠. 자, 그 다음에 서사성은요. 서사성의 다른 말이 그냥 줄거리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뜻인데, 줄거리가 있는 내용을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죠. 자, 이 일정한 흐름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발단, 그냥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통 이렇게 5단 구성이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앞글자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문학은요,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을 추구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요거는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에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소설의 3요소예요. 주제, 구성, 문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주제는 쉽게 말해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이자 의도나 목적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지었느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성인데 긴밀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의 배열이라고 해서, 자, 구성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혹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소설 본 적 있는 사람? 나 읽어본 소설 중에 인물 안 나온 소설 있었다. 강아지 나오는 소설? 강아지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결국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해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인간 세계의 이야기예요. 자, 내가 읽은 소설 중에 사건 없는 소설 있었다. 내가 찾으면 100만 원 준다. 있었어요?
자, 내가 읽은 소설 중에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없는 소설이 있었다.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 없고는 소설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소설의 구성 3요소예요. 자, 세 번째는 문체인데요. 문장에 나타난, 자, 우리 사람도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르듯이 작가도 작가만의 개성적인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문체라고 해요. 글 안에서의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의 말투예요. 자, 이렇게 소설의 3요소를 봤고요. 자, 중요한 건 2번부터예요. 소설의 갈등이죠. 자, 갈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물의 심리, 그리고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어떤 외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우리 갈등은 다 대부분 이제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데 소설에서의 갈등이 안 나오는 소설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갈등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재미있는 이유가 뭐지? 왜 재밌어 막장 드라마? 얼굴에 김치를 던지고 된장 바르는 거 이런 거 왜 재밌죠?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갈등이니까. 그리고 갈등이 어떤 갈등의 그 세기가 셀수록 재밌죠.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갈등의 세기가 셀수록 재밌고 갈등이 많이 등장할수록 재밌어요. 자, 일단 갈등의 유형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 1번이 내적 갈등이고요. 2번이 외적 갈등이에요. 자, 소설 그 국어에서 내와 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는 쉽죠. 무슨 내자예요? 우리 내재율 할 때도 배웠죠. 아는 내자예요. 그죠? 외는 바깥 외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적 갈등은 쉽게 말해서 한 인물에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대립하는 거예요. 한 인물에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자,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요 예시는요. 천재 노미숙 2학년 공장나방이라는 소설인데요. 자, 공장나방에서 에밀이라는 이 그 주인공이요. 그 나비를 박제한 걸 그 망가뜨렸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지 고백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에밀이 참 그 나비를 모았는데 그 하이미 모라는 이 주인공이 이 에밀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할 것인지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야, 난 고백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밀이 하이미 모가 에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에밀은 얘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둘은 이제 사이가 멀어지고 마는 그런 내용인데 2학년의 천재 노미숙에서 나중에 뭐 배우게 될 작품이에요. 근데 결국 이 내적 갈등이라는 건 우리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을 수 있죠. 우리 그 친구들 어떤 내적 갈등 많이 해요?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갈등 아닌가요? 오늘도 학원에 갈까 말까 이런 갈등 한 사람 있지 않아? 뭐 첫날인데 오늘쯤 빠질까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지 않아요? 없어요? 다 성실한 친구들인가? 먹을까 말까? 그런 것도 다 내적 갈등 될 수 있죠. 한 인물에게 두 가지 이상이면 다 갈등이야. 혹은 옷을 살 때도 난 파란색을 사고 싶어. 아니 빨간색을 사고 싶어. 이런 것도 다 갈등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다 갈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등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외적 갈등인데 외적 갈등을 보시면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물과 인물은 보통 인물들 사이의 성격 혹은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배울 소설이 바로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읽어본 적 있는 사람? 감자가 나오고 닭싸움이 나오는데 혹시 읽어본 적 없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네. 신기하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자, 이거는 2학년 올라가면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소설인데, 자, 동백꽃에서 점순이라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날 괴롭히니까 나도 맞서서 싸우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못해. 왜냐? 계급 차이가 존재하거든. 신분 차이가. 점순이가 나보다 신분이 높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이제 당하고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그런 이제 소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점순이와 내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못하고 뒤에 가서 배울 거긴 하지만요. 닭싸움이 나와요.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괴롭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제 닭을 가지고 점순이를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스포를 하자면 둘은 이제 잘 되고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사랑은 원래 이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두 번째 갈등은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인물이 사회 제도나 어떤 윤리 이런 것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 홍길동전 누가 썼죠? 누가 썼나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 5분 일찍 수업을 끝내주도록 하죠. 네이버 되겠나요? 네, 답이 나왔죠? 아이고, 균이죠, 균. 누군가 자꾸 허준이라고 하는데 허준, 허균 상관없어요. 허균이에요. 자, 허균이 쓴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자, 서자를 차별한다 했는데 서자가 뭐예요, 얘들아? 예전에는 서자가 있었죠. 적자는 쉽게 말해서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서자는 첩의 자식이에요. 예전에는 축첩제도라고 해서 왜 웃는 거지? 첩을 둘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남편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지? 그치, 일부 다처제였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뭐였을까? 첫 번째, 모든 남자들의 꿈이었죠. 조선시대는 입신양명하지 못했고요. 입신양명이라는 건 관직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문을 이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 이걸 입신양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유명한 단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지? 호, 부, 호, 형,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죠. 에이,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 이 사회는 날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회와 갈등을 하게 돼요. 홍길동전 읽어본 적 있는 사람? 결국 이 끝에 어떻게 돼요, 홍길동? 에? 내가 1학년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홍길동이 죽는데, 죽어요? 어떻게 되죠? 잡히긴 잡히는데 결국 어떻게 돼? 풀려나요? 도망가요? 지금 친구 소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떻게 되지? 네이버를 상당히 좋아하네요, 석희.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홍길동이 어떻게 하죠? 자살한다고요? 계속 지금 허균에 맞서서 소설을 쓰고 있어. 어떻게 되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 왕이 돼요. 그런 적 없다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물론 조정에서는 이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지만, 그래서 이 홍길동이 얘기를 해. 나한테 그 정확한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직책을 내려주면 내가 잡히겠다 하는데 잡혀. 근데 결국에 또 도망을 가. 계속 그런 그 석희의 그 부분도 나와요. 잡히고 그 도망가고 잡히고 도망가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결국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본인의 꿈을 이루는 그런 장면도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갈등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인데, 우리가 자연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과 부딪혀 싸우면서 발생하는 갈등.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는 요거 누가 썼나? 요 노이. 수필인가요? 아는데. 지금 우리 소설 배우고 있는데 노인과 바다를 노인과 썼으면 수필 아닌가요?
그렇지. 해밍웨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해밍웨이. 그죠? 그래서 그 어렵게 잡은 물고기를 지키려고 상어와 싸우는 노인. 그러니까 상어는 일종의 그 자연이죠. 바다. 그래서 노인과 갈등을 하기 때문에 요 소설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이요. 인물이 자신이 타고난 운명 때문에 갈등을 겪게 돼요. 뭐 소설에서 흔하게 나오는 갈등은 아닌데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에요. 자, 제목이 영마예요. 요 소설을 쓴 사람은 김동리예요.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인데요. 혹시 역마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역마살? 게맛살 말고요. 역마살. 역마살. 무슨 단어인지 아는 사람? 사주 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들어봤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 하면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 뭐라고? 못 들었어. 아, 귀신. 예를 들어 이러는 거야.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뭐 여행 다니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남들보다 좀 자주 옮겨 다닌다거나 이사를 남들보다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해외로 갈수록 더 성공한다거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동수가 좀 더 많은 거지. 좀 귀찮고 좀 살기가 좀 불편하달까? 좀 그런 사람이야.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거나 이사를 자주 간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동리라는 소설에 나오는 영마 주인공이 이름이 성기인데 이 성기도 여기서 직업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성기는 그 자신의 꿈이 뭐겠어? 정착하는 게 꿈이겠지.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 사랑에 빠져.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뭐 해야 돼?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정착할 수 있지. 그래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운명이 성기를 가만히 둘까? 아니, 그 여자가 누구였어? 알고 보니 엄마의 이복 동생이었어. 엄마의 이복 동생이면 누구예요? 이복이 뭐야? 이복. 복자가 배복자거든. 그러니까 배가 다른 거잖아. 결국 그 집 따지고 보면 이모라는 거야. 이모랑 사랑할 수 있어?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사랑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여자랑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지. 그래서 결국 성기는 길을 떠나게 돼요.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된 거야? 지고 만 거죠. 그런 소설이 김동리의 역마예요. 막장이에요. 어쩔 수 없죠. 운명과 갈등을 벌이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소설이죠. 자,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김동리 역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인물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인물과 운명 이런 것들은 다 외적 갈등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옆에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설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자, 아까 있음직한 일을 꾸며냈다. 세 글자로 허구적인 그쵸 이야기. 2번 자 소설에서 작가가 나타내려는 중심 생각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주제. 세 번째 한 인물과 외적 상황이 대립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외적 상황이잖아. 그럼 무슨 갈등이에요? 그쵸 외적 갈등이 되겠죠. X. 그쵸? 있나요? 자 넘어가서 3번 소설의 구성 단계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디서 언급했었냐? 여기 보시면 요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지금 여기예요. 자 소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이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구성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림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흘러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 부분에서 그래프가 가장 높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에 따라서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춘향전 혹시 읽어본 사람 있을까? 한 명? 그럼 춘향전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발단은 이거야.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뭔가 신호가 살짝 오고 있어. 그럼 전개는 어디에 해당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 걸로 치는 거야 지금. 발단이 배가 살살 아픈 거야. 그럼 전개는 어떤 부분일까?
벌써 화장실 가는 거야? 벌써 화장실 가면 안 되지. 이거 아프다 사라지는 거. 아니. 지금 배가 아파서 예를 들어 똥을 싸는 걸로 이걸 하는 거라니까. 근데 벌써 화장실 가면 너 절정에서 뭐 할 건데? 전기물을 내리거나. 절정에서 변기 내리면 안 되지. 절정이 똥을 싸는 건데. 발단이 살살 아픈 거면 전개는 이제 슬슬 이제 꾸릉꾸릉 소리가 나고, 그죠? 약간 화장실을 이제 갈 듯 말 듯 상황이 된 거야. 그다음 위기는 지금 안 싸면 바지에 지리기 직전인 거야. 화장실 문고리를 잡아야 돼. 안 잡으면 평생 수치가 되는 거죠. 절정이 언제예요? 변기에 앉아서 싸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 자, 절정은요, 위기가 터지는 부분이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말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 그치? 계속 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똥을 싸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돼? 물을 내리고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소설이 딱 이 그래프를 모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말이 없는 소설이 없는 건 없겠지만 위기가 없는 소설도 있고요. 전개가 없는 소설도 있고요. 이게 뒤바뀐 부분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발단은요, 처음이니까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배가 살살살 아픈 부분이에요. 여기와.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화장실 가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다음 전개는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이 되고 갈등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배에서 꾸릉꾸릉 소리가 나고, 그죠? 화장실을 슬슬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기는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요,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조성돼요. 그다음 절정이, 자, 갈등이 최고조. 자, 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대로 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쌤 말했죠. 분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요.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이 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분출을 하고 닫고 문 닫고 나오는 부분이야. 아주 행복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알아두세요. 자, 얘를 알아두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극갈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극은 똑같이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랑 용어도 다르고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요. 걔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두라는 거니까 일단 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요 4번이에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설의 서술자, 시점이요. 자, 쉬는 시간까지 10분 남았으니까 10분만 딱 집중해서 얘만 보세요. 자, 우리 소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허구성이라는 건 뭐다?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 나중에 배울 게 뭐냐면 수필인데요.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쓴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필의 글쓴이는 나와 동일 인물이지만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나는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설을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서술자예요. 다시 나중에 배울 수필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쓰다 보니까 수필 속에 나와 있는 글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예요. 쉽게 말하면 수필은 일기거든요. 일기는 직접 내가 겪은 일을 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학교에 갔다 할 때 나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나예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글쓴이, 이 글쓴이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면 안 돼요. 왜? 지어낸 이야기잖아.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속에 내가 될 수 있어? 그건 바로 아까 석희가 말한 귀신이지. 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나를 서술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서술자의 뜻 보세요.
자, 소설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인물로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낸 역시 허구적인 가상의 인물이에요. 작가가 그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바로 서술자예요. 자, 우리 시에서 시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지? 시에서 시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화자였어요. 소설에서는 서술자예요.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는 화자, 소설은 서술자예요. 근데 시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지. 시인과 화자는 동일 인물일 수도 있었어. 그지? 근데 소설은 직접 글 쓴 사람과 서술자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 인물이면 큰일 나요.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시점은요. 자, 이러한 소설에서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그 바라보는 위치나 태도를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혹은 인물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걸 따라서 시점이 바뀌는데, 자, 밑에 시점의 유형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중요하니까. 자, 일단 크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두 개로 나누죠. 2인칭은 없어요. 1인칭 아니면 3인칭이야. 그러면 어떨 때 1인칭이고 어떨 때 3인칭이냐? 소설 속에 나라는 말이 있으면 1인칭이고요. 소설을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3인칭이야. 나는 너무 화가 났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너무 기뻤다. 이러면 1인칭이야. 근데 점순이는 화가 났다. 점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점순이는 달려갔다. 이러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있냐 없냐로 1인칭, 3인칭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는 뜻이고요. 나라는 말이 없다는 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점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한번 볼게. 자, 1인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나라는 말이 나오겠지. 자, 나라는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서 소설을 이끌어가는 시점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죠? 소설 속에 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 자신은 모두 허구의 인물인 거야.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 자기의 이야기를 수필처럼, 일기처럼 해가는 소설이 되는 거죠. 오늘 배울 김유정의 동백꽃인데, 얘들아, 내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죠? 근데 남의 마음은 내가 잘 알 수 있니? 없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옆에다 쓸게요. 1인칭 주인공은요. 첫 번째, 나의 속마음은 잘 서술할 수 있는데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인물을 서술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다른 인물을 서술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지? 보이는 것만 서술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보이는 걸 뭐라고 해? 겉모습. 요걸 외양이라고 해요. 외양은 겉모습이야. 혹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대화. 이런 것만 서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지만 나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잘 알지만 점순이의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점순이가 하는 행동, 점순이가 하는 말, 점순이의 생김새만 나올 뿐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4가지 시점 중에 많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요거랑 나중에 배울 전지적 작가 시점, 요 2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요거 다 썼으면 지울게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일단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나오겠죠. 자, 나는 역시 서술자가 되고요. 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주변 인물이다. 주변 인물로서 관찰자의 역할만 해요.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서술에 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소설 속에 내가 자신이 관찰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관찰한 다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시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란 소설이 나와 있는데 이 소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쉬도록 할게요. 중간에 끊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볼게요. 자, 아까 1인칭 그 관찰자 시점에서 유명한 소설이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소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제목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죠. 그 사랑손님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지금은 왜 집 자체를 세를 주죠. 뭐 전세든 월세든. 근데 예전에는 방 한 칸씩을 세를 줬어. 그 개념을 이해를 하나요? 사랑 방을 한 칸을 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지금 그 서술자가 옥희라는 아이예요. 6살짜리 꼬마 아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바로 사랑손님이랑 어머니인데 이제 오키는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이제 뭐 외삼촌하고 이렇게 셋이 살다가 이제 사랑방에 손님이 새로 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예상되는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사랑방에 오는 손님은 참고로 남자예요. 그럼 이제 왜 갑자기 폐를 집어던지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손님과 그 어머니 사이에 이제 미묘한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죠. 왜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충분히 남편이 죽었잖아. 그럼 충분히 재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그 어머니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나요? 네, 근데 이 소설이 1960년대가 이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요걸 사실 아까 언제 설명을 했어야 되냐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또 유명한 소설이 홍길동전 플러스 조금 전에 말한 사랑손님과 어머니인데 자 1960년대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지 그럼 그 어머니는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해 라고 자 지금은 뭐 여자든 남자든 재혼하는 거에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 시선이 아무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특히 여자가 재혼을 해? 이런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곱지 않았던 시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리고 뭐가 있었냐? 내외라는 게 있던 시절이야. 혹시 내외가 뭔지 알아요? 불륜? 아니에요. 그냥 엄연히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왜 불륜이야? 그리고 이 사랑손님은 총각이에요. 내외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남녀가 한 방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런 거 알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밥을 먹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재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둘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제약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었죠. 사랑스님을 좋아해. 근데 사회적으로 난 너무 지탄받을까봐 두려워. 난 어머니를 좋아해. 근데 사회적으로 나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있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오키가 이 소설이 왜 관찰자 시점으로 또 유명하냐면 중간에 어떤 대사가 나와.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서로를 봐.
아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타잖아. 썸 타면 얼굴이 어때? 빨개지겠지? 어머 어머니야 어머 사랑 손님이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 그 아니야? 사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좋아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건데 그걸 어린 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와 사랑 손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나 봐요 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 그래서 자 관찰자 시점의 한계는 내가 관찰한 것만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서술하는 거야. 속마음은 서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한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사랑 손님은 화가 난 게 아니지. 오히려 이 들끓는 감정, 이 사랑하는 감정인데 싫어요? 웃기는 그 눈에 어린 눈에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죠. 자식이 하나예요? 자식이 하나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어머니의 죽은 남편이 사랑 손님과 친구였어요. 네? 아. 아, 뭐 근데 그게 문제가 될까? 그래서 결국 스포를 하자면 이 사라수님 결국 떠나요. 사라수님이 어머니한테 고백을 해. 편지로 이제 고백을 하거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사라수님이 기차를 타고 떠나. 근데 오키가 이제 눈치 없이 어머니가 얘기를 해. 우리 기차 떠나는 걸 보러 가자. 이제 이 얘기를 해. 그 기차에 이제 사라수님이 타고 있거든. 짐을 싸서 이제 사라수님이 떠나. 근데 어머니는 그 가는 모습마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키야 우리 뒷산에 가서 기차를 보러 가자라고 해. 근데 엄마 눈에는 그게 얼마나 슬프게 보이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잖아. 안 이루어져서. 근데 오키는 야 기차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장면도 소설에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한계가 되게 많은 그런 소설이 시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옆에도 나와 있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 보시면 관찰을 하는 소설자의 연령, 그러니까 오키는 6살이잖아. 그 연령이나 성격,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특히나 이 여러 소설 중에서도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아이가 소설자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소설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넘어가서요. 자, 3인칭은 아까 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여기 나와 있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작품 속에 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게 3인칭 시점이고요. 자, 두 개가 있어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자, 전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지전능한이란 말과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교회 다니면 전지전능한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주여 뭐 이런 말 하잖아. 무슨 뜻이야? 전지전능하신 주여. 주와 신 앞에가 붙일 수 있는 말이야. 다 되는. 다 되는? 비슷해. 다 한다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뜻이야. 이런 존재는 신밖에 없잖아. 신. 그죠? 작가가 신이잖아요. 작가가 신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서술자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3인칭이니까 소설 바뀌죠.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마치 신의 입장이 되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서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름처럼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한 내용만을 서술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똑같아요. 관찰한 내용은 인물의 외양, 겉모습, 인물이 하는 말, 인물이 하는 행동 이런 것만 서술할 수 있지 인물의 속마음은 절대로 서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의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옆에 바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3인칭 관찰자랑 전지적 시점의 차이점은 얘들아 관찰자 시점은 보이는 것만 서술하지. 그럼 인물의 속마음은 누구의 몫이야? 내가 상상해야 되지. 그래서 이야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점에서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서술해주지 않는 건 다 독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이미 모든 걸 다 알려줘 버리기 때문에 상상력이 발휘되기는 좀 어려워. 하지만 독자가 그만큼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쉽다는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있겠죠.
됐나요? 자, 4번, 5번, 6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무엇의 전개 양상과 관련이 있다? 비슷해요. 갈등의 전개 양상. 갈등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구성 단계도 펼쳐지는 거예요. 5번. 자, 소설에서 사건의 실마리는 언제 제시돼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발단이 되겠죠. X. 자, 1인칭 관찰자예요. 소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나요? 요거는 무슨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하는 거. 1인칭? 그렇지.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갈등 X, X 이렇게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요거 4번이에요. 꼭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복습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자, 넘겨볼게요. 30쪽. 자, 소설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이제 소설을 표현하냐?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대화죠.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 혹은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라는 방법인데, 서사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적는 표현이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서사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사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뭐 인물이 변해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서사의 효과가 되고요. 알아둬야 될 건 일단 대화와 묘사인데, 자, 묘사는요, 풍경, 인물의 외모, 구체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걸 묘사라고 해요. 묘사라는 말 국어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알아주세요. 그래서 묘사는 언제 쓰냐면 아까 나왔듯이 이제 외모나 뭐 구체적인 장면을 쓰기 때문에 배경의 구체적인 모습, 사물, 인물의 겉모습,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요 예문이 나와 있는데 요 예문이 우리 오늘 배울 동백꽃이에요. 자,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는 필이에요. 자, 피리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자, 여기는 밑에 보시면 지금 서사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자,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했는데, 자, 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마치 눈을 감고 들으면 산기슭, 그 다음 굵은 바위돌, 노란 동백꽃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내 눈앞에 바위돌에 동백꽃이 소보록 이런 묘사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묘사가 쓰였고요. 자, 그 틈에 끼어앉아 점순이가 청수맞게 쓰리 호두기,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또 서사라고 돼 있죠. 이놈아, 너 왜 남의 대화를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데? 요건 뭐 안 봐도 당연히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건 뒤에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볼 거고요. 자, 6번. 6번도 중요해요.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물의 심리, 뭐 혹은 인물의 뭐 정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직접 제시,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간접 제시가 되겠죠. 그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이런 것들을 방금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해.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쉽게 전달해요. 예문을 볼까?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인데 혹시 요 소설 읽어본 사람? 요거 중1 때 많이 나오잖아. 읽어본 적 있죠? 그 수남이가 자전거에 흠집을 내서 그 차에 흠집을 내서 5,000원을 내고 가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들고 튀튀했죠. 그래서 도둑인데 난 이게 왜 도둑인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그 도둑인가? 따지고 보자면 그 돈을 안 냈으니까? 아니 손해배상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안 해서?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자, 쓰나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단하지만 행복하다라고 쓰나미의 심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직접 제시가 되는 거야. 행복하다라고 대놓고 쓰나미의 심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 행동, 겉모습 이런 걸 통해서 아, 지금 이 인물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구나 하는 걸 독자가 간접적으로 추측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간접 제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혜라는 소설의 한 장면인데, 자, 송찬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의 아버지야. 명혜는 딸인데 송찬판은 명혜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방에만 들어앉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명혜가 집을 나서자 식구들 몰래 뒷산 사당에 올라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만 보았다 했어요. 자, 이 어디에서도 송찬판의 심리가 어떻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없죠.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송찬판의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는 자식한테 엄해, 그러니까 몰래 뒷산에 올라갔다 했잖아. 딸의 모습을 지켜봤지. 근데 속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심리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송찬판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지만 송찬판의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기 몰래 뒷산 사당에 올라가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라는 송찬판의 행동을 통해서 아, 딸을 사랑하는 송찬판의 심리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처럼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직접 제시, 행동이나 뭐 겉모습, 말 이런 걸 통해서 독자가 판단하게끔 하면 간접 제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풍자 해석 여기까지 보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일단 풍자는요,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점, 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자, 뒷부분 중요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사용한다 했는데요. 우회적은 다른 말로 간접적이죠. 중요한 건 비판과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되 웃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풍자를 왜 사용하느냐? 풍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소설이 바로 박지원의 양반전인데, 일단 효과부터 보시면 자,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해요. 놀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비판하고요. 또 재미가 있죠. 아무래도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조롱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야. 그 대상을 까내리니까. 자, 박지원의 양반전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중2 때 배운 소설이에요. 근데 좀 어려워요.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백성을 내니 백성이 내시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백성 가운데 선비가 가장 귀하고요. 거기서도 양반이라 불리면 이익이 엄청나대요. 이게 까는 거야. 백성의 양반의 이익이 엄청난 걸. 농사 장사 안 하고 문사 대강 공부하여 크게 되면 문과급제, 작게 되면 진사로세. 문과급제 홍패. 홍패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증서 같은 거예요. 문과를 이제 급제했다는. 문과 급제 홍패라면 온갖 물건이 구비되니 이게 바로 돈 전대요. 전대는 허리에 차는 건데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문과에 통과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원래 양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들아? 돈 버는 거야? 뭐 정치를 해야 되고 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양반이 해야 될 거지 돈 버는 게 양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양반전이에요. 제목에 나와 있죠. 양반전이라고. 그래서 양반의 잘못된 점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양반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학은 풍자랑 좀 비슷한데 세상의 어떤 모습, 현실, 인물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낸 표현을
해학이라 하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그리고 우스꽝스럽다 보니까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 자, 우리 김유정의 동백꽃 배웠죠? 똑같이 김유정이 쓴 거 소설이고요. 본봄이에요. 주인공 이름도 똑같아요. 나와 점순이에요. 똑같은 작가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요 소설은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야. 결혼을 여기서는 성례라고 하거든. 여기 그 성례 나오죠? 성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장인이 옛날에 혹시 그 제도 알아요? 그 대릴 사위. 사위가 일정 기간 동안 장인의 집에 이제 머무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인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장인의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무슨 이유를 대고? 키가 안 큰다는 이유로. 다 뻥이지. 일 시켜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장인님 이제 저 뒤에 생겼단 말은 언제 결혼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이런 이야기야. 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어리숙한 어수룩한 이 바보 같잖아. 그냥 결혼해달라고 조르면 되지. 나는 끝까지 말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가 그 장인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뒤에 가서. 얘도 참 이상한 애죠. 그래서 어수룩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학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아까 여기 문제 안 풀었어요. 7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소설의 표현 방법 아까 세 가지 배웠어요. 대화, 서사, 그 다음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묘사. 그 다음에 내외관이 모두 억척스럽고, 자, 억척스럽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인물의 말과 행동, 겉모습을 통해서 심리나 성격을 간접 제시. 자, 그 다음에 옆에 넘어가서요. 개념 확인 네 문제는 지금 각자 풀어볼게요.
다들 비문학 숙제는 해왔어요? 네. 혹시 안 한 사람? 스키야, 너 이거 손바닥을 좀 안 보고 싶구나. 언제까지 손바닥을 들 거니? 또 안 한 사람? 나머진 다 했어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답 맞춰볼게요. 1번. 자, 다음 장면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했는데 1번 보시면 흥길동전이었죠.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조선의 사회제도. 요거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요거 적서차별이라고 해요. 앞글자만 따서. 조선의 사회제도라고 했으니까 요건 당연히 인물과 사회제도와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디귿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문기는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움. 요거 하늘은 말 것만이란 소설이었지? 읽어본 사람 있어요? 오, 요것도 꽤 있네요. 요것도 1학년 때 많이 나온 소설이었죠? 요거는 내가 쳐다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내적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순이는 자신의 닭과 나의 닭을 싸움을 붙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렇게요. 2번.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소설의 구성 단계를 쓰시오 했는데 순서대로 쓰시면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네, 이렇게요. 자, 3번. 해당하는 시점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시오 했는데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까? 했을 때 일단 자, 서술자인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1번은 뭐가 돼요? 기억. 그죠? 주인공 시점. 근데 나의 이야기를 안 해. 그냥 관찰할 뿐이야. 그럼 2번은 니은이 되고요. 그다음 객관적으로 인물을 관찰한다. 관찰자가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다 서술한다. 리을이 되겠죠. 순서대로네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 간접이냐 직접이냐예요. 자, 혹시 모파상의 목걸이 알아요? 자, 남편은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가져온 평상시에 입는 낡은 웃옷을 아내에게 어깨에 걸쳐주었고 초라 웃옷은 아무래도 무도회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값진 털옷으로 몸을 치장한 다른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피하였다 했는데 여기는 어떤 성격 제시 방법이 쓰였을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뭐 아내, 남편의 심리 상태가 서술된 단어가 있어요? 없죠. 간접 제시예요. 이 그 모파상의 목걸이는요. 파티에 가려고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렸거든? 근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목걸이 값을 갚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가 가짜였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소설이었죠. 네. 자, 일단 넘겨서 32쪽. 오늘 32쪽까지만 할 거예요. 동백꽃 본문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요. 일단 오늘 줄거리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일단 그 33쪽 위에 보시면 얘들아 동백꽃이 여기 미래의 지학사, 천재노, 천재박, 창비, 교학사, 금성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의 입장에서 서술된 소설이고요. 자, 먼저 발단 부분은 자, 나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다가 자기 집 수탉이 덩치가 큰 점순이네 수탉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수탉을 보며 화가 난 나는 이번에도 점순이가 일부러 닭싸움을 붙여놓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가 시간상으로 현재예요.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전개 보시면 나흘전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나흘이 며칠 전이야? 전. 그럼 3일 전은 며칠 전이지? 하루 이틀. 아니 이거 여기 쓰면 안 되지 참.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그죠? 사흘이 3일 전이야. 나흘은 4일 전이 되겠죠. 이렇게 내리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은 4일 전이 되죠. 애들이 자꾸 이 사흘을 보고 4일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흘은 3일이야. 아무튼 자 4일 전에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가 감자를 줘요. 근데 지금이야 얘들아 감자가 흔하지만 이 당시에는 감자가 흔한 그 농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통해서 점순이와 내가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감자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너 이거 먹어 이렇게 주면 되는데 너네 집엔 이거 없지라는 패드립을 하면서 줘. 그러니까 너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안 먹죠. 안 먹죠. 그래서 내가 거절해요. 여기 보이죠? 나는 자기 집을 깔보는 듯한 점순이의 말 너네 집엔 이거 없지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하는 거야. 점순이는 또 여기에 화가 나서 이제 닭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평소에 넉살 좋은 모습과 달리 점순이는 눈물이 고인 채 달아나게 되고요. 이것을 본 나는 당연히 이유를 모르겠지. 내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빠서 거절했는데 오히려 점순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니까. 그래서 이때가 과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닭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순이는 사실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오해가 오해를 불러서 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다음 위기는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정순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의 씨암탉을 때리고요. 자기네 스탁과 나의 스탁에 쌍을 붙이고 약을 올리고 그래서 나는 뭘 먹이냐면 화가 난 닭한테 고추장을 먹여요.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 소한테 고추장을 먹이면 힘을 쓴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게 돼서 나도 닭한테 고추장을 먹이게 되고 결국 닭은 이기긴 이겨 한 번. 근데 큰 탈이 나게 돼요. 우리 닭이 쓰러져요. 고추장을 하도 먹여가지고 닭이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닭장 속에 몰래 넣어놔요. 절정. 자, 나는 산에 갔다 돌아오다가 또다시 닭싸움을 붙인 채 아까 봤죠? 호두기 피리를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고 나는 약이 올라 지게 막대기로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여버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점순이와 나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잖아. 그럼 내가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뭐 이렇게 그리면 맨 밑에 소작인이 있고요. 이거 어차피 다음 주에 뭐 설명할 거니까 굳이 자, 지주와 마름 요거 미음이요. 마름. 그다음에 소작인 이렇게 있는데 자, 지주는 쉽게 말하면 한자 땅 지자의 주인 주자죠. 땅의 주인을 얘기하고요. 마름은 이 지주한테 그 위임을 얻어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소작인은 맨 이제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요.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순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근데 닭을 때려 죽였으니 내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네 가족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점순이가 다가와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울고 있는 나를 달래줘요. 왜? 점순이는 애초에 우리 가족을 쫓아낼 생각이 없는 거지. 날 좋아하니까. 그죠? 자, 그러다 갑자기 점순이가 나를 안고요. 동백꽃 속으로 쓰러져요. 갑자기 급 전개가 되죠. 네. 나는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끼고 자, 그때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점순이는 아래로 왜? 들키면 안 되잖아. 나는 위로 반대로 달아나요. 남들 눈을 들키면 안 되니까. 일제강점기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아까 말했듯이 남녀가 내외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반대로 도망을 가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컨티뉴드.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줄거리만 봤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비문학으로 넘어갑시다.